네, 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정순태님, 오늘도 여기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기대합니다. 라는 인사 주셨고요. HB위님, 좋아요는 입장권입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님, 저 오늘 일찍 출근합니다. 새나라의 어른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나라의 어른들은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서 뭐 하신다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함께 하십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이 21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는데요. 이 포럼의 대표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네. 또 이날 연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이날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대부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다라면서 보수의 정체성을 강조를 했고요.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 의한 승리여야 한다.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2년 뒤 대선에서 또 지면 히딩크 팀처럼 5대0이 되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에 비유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잘 나갈 때 이야기가 아니라 한참 그 평가전 할 때요. 즉 2002 월드컵 1년 정도 앞두고 5대0으로 졌을 때 한참 비난받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아마 이제 지금 그 전국 단위 그 선거에서 4연패를 4대 네, 0이죠 그쵸. 지금. 그래서 대선까지 지면 그럼 5연패가 5연패가 된다. 아마 네.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아류 진보의 이름이 아니라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보수 유전자 회복, 뭐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신경 쓸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기자들 질문의 답이었고요. 대수롭지 않게 일축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이날 하필 공교롭게 당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네.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갑자기 뭐 이렇게 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좀 계산된 발언일 것 같습니다. 그럼 뭔 계산인데요? 일단은 지금 결국 지금 없어요. 대권 주자급들이. 원래 원희룡 지사도 대권 도전 의사를 네, 그렇죠. 뭐. 이미 네. 표시를 했는데 네. 눈에 띈 행보를 보인 적은 없거든요. 예. 막 그런 행보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김정희 위원장은 40대 경제 기술론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근데 또 이제 위원장 맡으면서 약간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반발 뺐죠. 네. 반발.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안 맞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조금 빨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아마 좀 있으면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듭니다. 아, 더 있을 거다? 한두 명 더 나타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대권 가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수 야권에서의 대권 주자가 특히나 좀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1위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원희룡 지사의 약점으로 꼽혔던 영남 보수에게 좀 어필하기 위한 멘트들로 보이는 게 좀 해석이 좀 많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영남 보수. 예. 네, 김정인 위원장이 좀 좌클릭을 할수록 좀 더 보수 정체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또 이 자리를 주선한 게 장제원 의원이었다는 점을 또 좀 고려를 해보면 장제원 의원이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많이 지금 대척점에 있잖아요. 계속 예. 그런 말을 할 페이스북으로 하고 계속 있죠. 비판을 하고 있고 사실 이날 발언에서도 뭐 대통령 후보는 당 권력자 눈에 들어서 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도 이방인이 내뱉는 조롱 섞인 짜증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요. 반 김종인 성향의 보수 정치인들이 결집하는 모양새,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반 김종인 연대가 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 뭐 이래 볼 건 없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세력이 지금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낼 뿐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자기 뭐 세력도 없는데 혼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뭐 큰 그것도 아닌데 이게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해서 이 위원장하고 뭐 이렇게 뭐 척을 둔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보수의 본연의 모습을 보인다. 뭐 그런 어떤 모양새가 아닌가. 또 김종인 위원장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걸 봤을 때는 네. 크게 이게 우리가 뭐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르테타 미카엘 님이
히딩크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외국 감독 아닌가요? 비판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네. 그 5대0인데 그 다음부터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지만 8672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네. 뭐 이런 거 반응이 있다라는 것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오늘이 60민주항쟁 33주년입니다. 야, 민감용 그렇네요. 경찰청장이 어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고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씨에게 경찰을 대표해 사과를 했는데요. 네. 어제가 이제 그 민주항쟁 도화선이 됐던 고 이한열 열사의 그 33주기였고 또 이한열 열사가 6월 9일 87년 6월 9일 이제 경찰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추모식에 좀 정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 청장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도 참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시니 마음 깊이 새기고 더 성찰하며 좋은 경찰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경찰청장이 이한열 열사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경찰 측에서 먼저 이번 33주기 추모식에 참석 의사를 밝히자 유족 측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사실 갑자기 오늘 나온 반응이라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7년도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하면서 이제 이 자리 사실 고 백남기 농민 죽음에 사과하는 자리였는데 네. 그러면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그 희생자분들 그러니까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그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거겠죠. 이한열 열사와 백남기 농민의 공통점. 결국은 이한열 열사는 경찰이 쏜 직격탄에 네. 목숨을 잃었고 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직사포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한열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이 있고 나서도 또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사포를 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로 경찰 조직 전체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위 진압에 대한 어떤 행태를 달리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과를 한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한열 열사 측에서도 이제껏 뭐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이 그러니까요. 행사에 참여하는 거를 막 그런 의미에서 좀 진짜 정말 오래됐고 늦었지만 네. 의미가 좀 부여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민감용 청장이 그 전에 이제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빈소에도 찾아가서 그렇죠. 조문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2018년 1월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제 영화 1987을 경찰청 차원에서 200여 명과 함께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민감용 청장이 경찰청 차장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영화 그 당시 보도들을 보면은 영화 감상 도중에 뭐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는 저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면서 좀 민주 경찰의 그 앞으로의 행보를 좀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한열 열사의 그 추모식에 참석한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민감용 청장의 이 해왔던 언행들을 보게 되면은 그 연장선에서 이전부터 좀 과거의 경찰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어떤 수장이 정복을 입고 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고 이한열 여사의 유족이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고 그건 그 참으로 그러니까 진일보한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절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좀 늦었죠. 네. 33년입니다. 또 정권 들어선 지도 꽤 됐는데 그럼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게 이제는 이 양측이 어느 정도는 좀 마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풀렸다. 예. 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정말 이제는 좀 반성하고 참여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뿐더러 또 이때 87년도에 있었던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제 민감용 청장이 이런 그러니까 그 행동에 혹시 이제 미국 사태가 일정하게 또 연관이 있는 건지도 사실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그런 부분이 그렇죠. 왜냐하면 시기상은 조금 그렇긴 그렇죠. 한데요. 또 미국에서 지금 그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과잉 행동을 해서 네. 결국은 살인 행위를 저질렀고 네. 그래서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 사안의 본질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존재이지 그렇죠. 시민을 이렇게 하라고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경찰이 좀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가보죠.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코로나 검사를 지원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이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으로 실신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호, 예. 119 대원들이 출동해서 이 쓰러진 이들을 병원으로 호송을 했고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 기온은 약 28도였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설치된 이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좀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지원 업무를 하다가 탈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에 따르면 기온이 오르면서 이전부터 좀 힘들어했다고 상당히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한낮 최고 기온은 34, 서울이 33도, 뭐 대구는 훨씬 많이 올라갔죠. 이런 전국 곳곳에 때이른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보니 무더위에 이제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에 임해야 되는 학생들, 교직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일선에 나선 의료진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고 시민들의 고통도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방호복이라고 하나요? 뭐 제가 네. 입은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겨울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입을 만한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거든요. 아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그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예. 지금 마스크 제대로 쓰고 다니면 지금 숨 막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가끔씩 코를 자꾸 이렇게 냅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네. 야외에서 검사를 하면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방호복을 입고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거기다가 2, 3, 4, 5, 6 5달째잖아요. 그렇죠. 거의 초인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사실상 이렇게 쓰러진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모든 무슨 뭐 예컨대 지금 뭐 그 덴탈 마스크라든지 모든 재료 뭐 좋은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이 의료진한테 이렇게 배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방호복은 이게 암만 좋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더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아마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드라이브스루도 그렇고 네. 워킹스루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틀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논란도 있던데 네. 이런 상 야외에서 30도가 넘는 떼약볕 아래에서 방호복에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건 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온열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책은 사실 좀 상충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위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들과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것들이 사실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좀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역 인력이 어떤 식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의 이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적이 이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인력 지원을 뭐 대폭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하고 쉴 수 있는 어떤 그 주기를 최대한 그 그렇죠. 많이 해서 예.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체력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더 이제 여지를 둔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상식적인 접근법이 퍼뜩 생각이 나지만 그것도 사실은 또 한계가 있는 게 이게 뭐 자원봉사나 이런 걸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정이요. 전문 영역이다 네. 보니까 네.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을 포함해서 의료 인력들이 최대한 어쨌든 이런 현장에 갈 일 자체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또 사실 학교에서 발생했던 확진자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된 선별 진료소였고 지금 등교가 순차 등교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차 등교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무늬만 등교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등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쨌든 뭐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은 내놓았지만 네. 사실 지금 등교를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등교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터질 때마다 또 의료 인력들이 나가서 방호복 입고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해야만 하는 루틴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차피 이제 근데 순차 등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료가 됐고 예.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질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보완책을 찾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접근법이 것 아닐까. 같아요. 이 원래 우리가 이게 시작할 때는 정말 지금까지 올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진이나 지금 사람들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뭔가 대책은 필요하지만 뭐 되돌릴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바이안님이 얼음조끼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옷 중에 되게 시원한 거 있긴 하거든요. 예. 그게 방호복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방호복이기 때문에 방호복 밖에 얼음조끼를 입는 거로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그거 모르겠어요. 입어봤자 뭐 방호복하고 그러니까 안에 입고 이렇게 위에 다시 걸쳐 쓰는 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통풍 좋은 뭐 그런 게 있긴 하던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같은 문외한들이 몰라요. 이야기를 해봤자 비전문 어떻게 좀 우리 얘기해봐 소용없는 얘기고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행정당국이 좀. 이거 제일 우선적으로 대책 세워줘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올 여름은 아마 역대급 더위가 올 거다. 뭐 벌써 이런 거 지금도 보면 이렇게 덥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30도 넘고 있거든요. 걱정이 많습니다. 예. 당국에서 좀 대책을 좀 면밀하게 세워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밖에는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